오늘 아침 일라디오. 살기 좋은 나라 세계 1위, 코로나19 제로, 씨앗을 뿌리면 쑥쑥 자라는 세계 최고로 농사짓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이런 얘긴 설령 거짓말이어도 계속하고 싶네요. 특히 오늘 같은 만우절에 말이죠.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을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란 얘기도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추가해 볼까요?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일마다 일이 술술 풀린다. 내 인생 완전히 대박이다. 오늘 이런 기분 좋은 주문을 외우는 4월의 첫날로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 두실 건 만우절이라고 장난삼아 119에 신고하는 건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4월 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금요일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이죠. 이번 주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진행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또 한국 최초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 씨가 떠오르죠. 이것을 제목으로 한 영화에서 이민자 가족의 할머니인 순자 역을 맡아 작년에 한국 최초 여우조연상을 수상했고요. 올해는 시상자로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선 이 채소를 머리를 맑게 하고 주독을 제거하는 중요 식재료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거탕에 꼭 들어갑니다. 특히 청도에서 나는 이것이 참 맛있다라는 문자 많이들 주셨는데요. 청도 말고도 문경, 통영, 순천 등 많은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나리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 6823번을 비롯한 3분께 보내드리고요. 1814-3372번을 비롯한 17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통계청에서 한 달에 3회 조사에서 발표하는 산지 쌀값을 보면 지난해 수확기 10월 20kg 기준 56,803원이던 쌀값은 3월 15일자에 49,904원, 13%가량 떨어졌습니다. 5만 원 선이 무너진 건데요. 쌀값이 떨어지는 것도 걱정이지만 하락률이 너무 크다는 게 올해 농사를 앞둔 농민분들의 지적입니다. 과거 2015년 쌀값 대폭락 당시 전회 대비 많게는 0.5%, 적게 0.1% 하락했는데 올해 하락률 역시도 2015년 수준과 비슷한 위험 수준입니다. 쌀값이 떨어지는 이유, 지난해 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정부 추산으로만 봐도 27만 톤 더 늘어난 것이 가장 직접적 원인이 될 텐데요. 이럴 때를 대비한 쌀 시장 격리 제도가 제때 작동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농수산 이슈, 오늘 쌀값 하락에 따른 현장 상황과 우려점, 또 대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쌀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얼마나 하락했는지 가격 추이를 좀 봐주시죠. 네, 산지 쌀값이 그야말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예상되었던 일인데요. 통계청에서 매월 5일, 15일, 25일 이렇게 세 번 산지 쌀값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산지 쌀값을 통해서 가격 변화를 파악하게 되는데 지난해 수확기 그러니까 10월 5일자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56,803원이었습니다. 그 이후 쌀값은 단 한 번도 상승하지 않고 하락했고요. 급기야 지난달 15일자 그러니까 3월 15일자 산지 쌀값은 49,904원으로 5만 원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회 산지쌀값 5만 128원보다 224원 낮은 가격이고요. 3월 15일자 산지쌀값 49,904원은 지난해 수확기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에 이 평균 가격 53,503원과 비교해선 6.8%가 낮고 지난해 10월 5일자 가격 56,803원보다는 무려 13%나 낮은 가격입니다. 네. 지난해 수확기와 비교해서 산지쌀 값이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되는 건데 네. 쌀이 많이 생산됐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인 2020년과 비교해서 11% 정도 많이 생산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1년산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이고요. 그런데 이제 직전 연도보다 얼마나 많이 생산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살펴봐야 하는 게 신곡 수요량 대비 얼마나 더 생산됐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네. 2021년산 쌀 생산량 388만 2천 톤. 이것과 비교해서 신곡 수요량, 그러니까 밥을 해 먹는 거, 가공으로 쓰는 거, 뭐 종자용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한 신곡 수요량이 361만 4천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량 대비 7.4%가 더 많이 생산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정부는 남는 쌀의 양을 27만 톤으로 봤고요. 농협중앙회는 이보다 많은 35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확기 이후 산지쌀 값이 계속 떨어지는 데는 이렇게 쌀이 많이 생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식인 쌀에 대한 정부의 수급관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농민분들은 쌀값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해 왔습니다. 네. 정부가 1월에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 격리제를 시행한 건데 효과가 나타나질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2020년 개정된 양곡관리법에는 주식인 쌀의 수급 안정, 가격 안정을 위해서 시장 격리제가 도입됐습니다. 시장 격리제 말 그대로 넘쳐나는 쌀을 시장에서 좀 빼내서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고 가격 안정 효과까지 거두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 쌀의 시장 격리제는 시행 조건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쌀 생산량이 예상 소비량의 3% 이상 많거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초과된 생산량만큼 시장 격리를 할 수 있게 양곡관리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쌀의 시장 격리제를 시행할 필요 충분 조건이 조성이 됐고 또 법에는 제도의 효과, 그러니까 가격 안정 효과를 얻기 위해서 10월 15일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10월 15일 농식품부 입장은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자 이렇게 관망하면서 결국 첫 번째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농촌 현장에서는 쌀값 하락이 너무 분명한 상황이라서 여러 차례 법에서 정한 시장 격리제를 시행하라 이렇게 촉구했고 결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적극 요구한 끝에 12월 말에 시장 격리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확정된 내용은 정부 추산 넘치는 쌀의 물량 27만 톤 중에서 20만 톤은 우선 격리하고 나머지 7만 톤은 좀 상황을 봐서 이후 격리하는 이런 순차 시장 격리였습니다. 네. 실제 그 시장 격리에 들어갔을 때 논란이 더 커졌었죠. 저희도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시장 격리가 시행됐는데 현장에서는 농민을 우롱한 시장 격리였다 이런 거친 표현을 할 만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장 격리 제도를 시행하는 배경과 목적을 짚어보면 왜 이렇게까지 농민분들이 붕괴하는지 공감하실 수 있는데요. 정부가 밝힌 시장 격리제 도입 취지는 쌀의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기상, 작황 등에 따른 쌀 수급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 그리고 또 체계적인 수급 안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2020년 공익직불제로 전환되면서 변동직불제가 폐지됐고요.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시장격리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운영한 시장 격리가 항상 뒷북치기 시기였기 때문에
세금은 썼으나 효과는 없거나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리제 이번에 이제 법에서 정한 시장경리제는 쌀 수확기 초반에 조건을 따져서 선제적으로 좀 운영하자 했던 거였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 이 뒷북치기식 제도가 운영됐습니다.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방식도 시장 가격 안정에 주안점을 뒀다기보다는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이어서 농민들이 서로 낮은 입찰 가격을 경쟁적으로 써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1차 시장경리 목표가 20만 톤이었는데요. 낙찰 가격 자체가 농민들이 예상했던 가격보다 너무 낮다 보니까 결국 목표보다 부족한 15만 4천 톤의 쌀만 격리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계속 떨어지는 산지 쌀값을 바라보는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예, 농촌 현장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농협 창고마다 매입한 나락 더미가 그득하고요. 창고뿐만 아니라 미국 종합 처리장, 그러니까 RPC 마당, 농협 육묘장 마당까지 나락 포대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창고에 들어간 건 그나마 날씨와 기온 영향이 적지만 마당에 적재되어 있는 나락 포대 더미는 비닐과 차광막까지 덮어서 임시 처방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쌀 생산지로 꼽히는 전북 김제 상황을 조경희 김제 농민회장님한테 어제 좀 들어봤는데요. 농협에서 지난해 수확기 때 매입한 쌀값보다 현재 쌀값이 더 떨어지다 보니까 손해를 보고 파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마냥 쌓아둘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는데 이 김제 지역 같은 경우는 신동진벼가 유명합니다. 신동진벼 40kg 한 포대를 지난해 농협에서 6만 6천 원, 일반 벼는 40kg 한 포대에 6만 4천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 농협이 갖고 있는 가격들이 이런 상황인데 현재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 신동진벼가 40kg 한 포대당 6만 원, 그러니까 매입했던 것보다 6천 원이 지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조경희 김제농민회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미국 종합처리장 직원들과도 얘기를 나눠봤다.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확기 때 매입한 가격 그대로 팔아도 인건비 또 매입 자금에 대한 이자 등 고정 비용으로 3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또 현재 떨어진 가격으로 팔게 되면 적자 폭이 더 커진 건 당연하고요. 적자 금액이 무려 12억 원 이상이 된다. 이런 하소연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쌀값이 상승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쌓여있는 나락 더미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최대한 버텨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쌀값 하락 속도가 최근 더 빨라진 것도 좀 주시해야 하는데요. 김제 같은 경우도 농협 육묘장 마당에 이 나락 더미가 쌓여 있는데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오면서 농민조합원들에게 모종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이 처분을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이제 벼를 보유하고 있는 농협 가운데에서 미국 종합처리장이 없는 곳은 매입한 벼를 쌀로 가공해서 파는 것도 어렵고 해서 벼 상태, 그러니까 원료고 상태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도 크고 또 조급한 심리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추석도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투매 현상, 헐값 처분 현상이 더 확대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쌀값이 반등하기는 더 어려운 여건이라는 게 현장의 전망입니다. 네, 쌀값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 다른 부분도 좀 미리 살펴놔야겠어요. 어떤 부분을 좀 걱정해야 할까요? 예, 쌀값 하락세가 반등 없이 장경기,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으로선 올가을 수확기 쌀값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생산비는 폭등 수준 올라가는데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값이 떨어지면 농민들은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어야 합니다. 비료값, 기름값, 그리고 농자재, 시설비에 인건비까지 정말 놀라운 수치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제 곡물 가격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 국내 쌀값은 폭락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너무 심각하게 떨어지게 되면 생산 기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인 쌀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 그 파장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점. 따라서 쌀 수급 안정 정책은 농정의 제1순위여야 한다는 점은 농민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현장에서 나오는 요구하는 대책들 설명해 주시죠. 네, 무엇보다 시장 격리가 속히 재개돼야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최저가 역공매 입찰 방식은 부작용만 더 키운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29일 쌀 생산자협회, 전국 농민의 총연맹 이렇게 5개의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시장격리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월에 최저가 역공매 입찰을 통한 쌀시장 격리는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전혀 이제 가격 반등 효과가 없었으니까 4월 안에 2021년산 시장 격리량 27만 톤에 대해 시장 격리를 공식 발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월 출범하는 새 정부도 쌀값 안정 문제를 좀 중요한 국정 과제로 포함시켜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특히 쌀 시장 격리제가 조건이 되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도 필요합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건 쌀값 폭등이나 폭리가 아니고요. 생산비가 보전되는 수준, 즉 밥 한 공기에 300원의 쌀값이거든요. 소비자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요가 전문가 원정혜입니다. 바른 복식 호흡은 심폐순환, 뇌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가부좌를 하거나 혹은 의자에 앉아서 또는 눕거나 서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머리와 골반을 세로로 일직선이 되게 한 상태에서 등을 바로 세우고 혀를 입천장에 붙입니다. 숨을 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게 합니다. 숨을 마실 때는 코에서 출발해서 목, 가슴, 복부까지 들어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복부에서 가슴, 그리고 목과 코로 이어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내쉽니다. 한 세트에 10번 이상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안정감과 집중력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경기도 우왕시 청계산 맑은숲 공원입니다. 봄이라 산행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본격적인 산행에 앞서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점검할 수 있는 코스가 있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 좋은데요? 예. 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 단위로 산행 계획 있으신 분들에게 권유해드리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네, 청계산 맑은숲 공원, 산에 있는 공원인 것 같은데 어떤 곳인가요? 네, 그곳은 서울 청계천이 아니라 의왕시 청계천이 흐르는 계곡이 있는 곳인데요. 경기도와 의왕시가 예산을 반반씩 부담하여 청계산 도시민 여가 녹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편안한 산책길입니다. 소나무와 전나무, 메타세쿼이아 등이 우거져 피톤치드욕을 하면서 자연 치유력 및 정신 건강을 도모할 수 있고요. 무장의 데크길로 조성이 되어 있어 누구나 이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길이 또한 주차장에서 1km 남짓되어 부담이 없고요. 더 걷고 싶은 분들은 청계산 정상을 향해서 가시면 되고요. 네. 느린 산책을 원하시면 중간중간에 마련된 쉼터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껏 삼림욕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안전하고 산과 이어져 있으니까 진짜 몸 상태 점검하기 좋은 곳 같네요. 네, 맞습니다. 겨울 동안 산에 안 가셨던 분들도 날이 풀리면서 산에 꽃이 피면서 이 등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데요. 네. 3, 4월 산행이 겨울 산행보다 더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산의 날씨는 평지의 날씨와 다르기 때문이고요. 또 잔설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해빙이 되면서 땅이 녹아 발밑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봄철 산행시 유의점이 많지만 그중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딱 중요한 얘기 맞는 시점에 전해주셨네요. 무리하지 말고 자기 체력에 맞는 코스를 잘 골라야 한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선 어떤 나무를 보셨나요? 네, 먼저 노루귀입니다. 제가 그곳에 간 본래 목적은 맑은 숲 공원 탐방은 아니었고요. 노루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이 청계산에 노루귀가 피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검색을 해보니 한 블로그에서 맑은 숲 공원 방향에서 정상으로 가는 길을 가다 보면 노루귀를 만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블로그의 글을 따라 산행을 하다가 잠시 헷갈려 멈칫했는데요. 그때 마침 큰 카메라를 들고 내려오시는 분이 있어 물어보니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왠지 그분이 알고 계실 것 같으셨나요? 네네. 카메라를 들고 있는 분에게 물어보면 답이 더 정확할 것 같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루귀는 이른 봄에 피는 미나리 아제비과 여러 해살이 풀로 높이가 10cm 정도 되는 야생화입니다. 지금은 노루귀 꽃의 빛깔이 곱고 형태는 우아하고 그래서 화분에 심어 기르는 재배 식물이기도 한데요. 겨울숲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암갈색 톤의 낙엽 더미에서 어떤 꽃은 흰색으로 어떤 꽃은 분홍빛으로 어떤 꽃은 청색으로 피어 있으면 그 색감의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노루귀를 비롯해 복수초, 변산 바람꽃, 이 산자거 등의 야생화가 피는 계절이 오면은 이들의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이들을 찾아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이 야생화 찍으러 오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작가님도 이날은 좋은 카메라를 챙겨 가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겠다는 마음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아마 기계치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핸드폰에 사진 기능이 있는 것에 아주 감사할 따름이고요. 네. 그분이 알려준 방향을 따라 걸어보니 이미 여러분들이 잔뜩 엎드려서 이 사진에 노루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키 작은 노루귀 위치를 금방 알 수 있었고요. 차례를 기다렸다가 노루귀를 얼른 카메라에 담고는 또 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분이 또 기다린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줄을 서서 진짜 노루귀를 보고 오셨고 또 뒷사람 기다린다고 빨리 피해 주셨네요. 예. 이른 봄에 산에서는 진짜 이런 모습이 펼쳐지는 거네요. 네, 산에 오르지 않으면 모를 일인데 노루귀는 어땠습니까? 예, 한 유튜버 분은 노루귀를 국민 모델이라고 하셨는데요. 누구나 좋아하는 꽃이라고 하면서 이 노루귀 모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주위에 일부러 이끼를 덮어 사진을 찍는 분들도 있다고 하십니다. 좀 연출을 가미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노루귀는 항암 치료에도 쓰인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먹기도 아까울 정도로 아름다운 꽃이라고 합니다. 노루귀는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데요. 꽃이 지고 난 뒤 잎이 나면 나물로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복수초, 할미꽃, 동이나물 등 미나리 아제비과 식물들은 독성이 있으니 한두 장으로 맛만 보시라고도 하십니다. 네. 이처럼 산에서 만나는 노루귀는 야경이나 식용보다 겨우내 화사하지 못했던 우리 눈을 황홀하게 해주는 아주 매력덩어리 꽃입니다. 야,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해놔야 할 것 같은데 이름과 연관을 좀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 노루귀와 연관이 있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꽃이 지고 난 뒤 나는 잎의 모양과 뒷면에 하얗게 난 털들이 노루의 귀와 닮았다고 해서 노루귀라는 앙증맞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루귀 학명이 헤파티카, 아시아티카, 나카이인데요. 헤파티카는 이는 잎의 갈라진 모양이 간을 닮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시아티카는 아시아를 말하고 나카이는 일본 식물학자입니다. 예. 야생화 전문가 정영건님의 글에 따르면요. 노루귀, 새끼 노루귀, 섬 노루귀 세 종이 대한민국에 서식한다. 노루귀는 꽃이 피고 잎이 나오지만 새끼 노루귀는 꽃이 적고 꽃과 잎이 같이 나오는 것이 다르다. 새끼 노루귀는 특산식물이다. 섬 노루귀는 울릉도에 서식하는 특산식물로 노루귀에 비하여 크고 잎이 두꺼우나 꽃은 오히려 작은 것이 특징이다. 애석하게도 세 종의 학명 명명자는 나카이다.
노루기는 일본에도 서식하니 어쩔 수 없지만 대한민국 특산식물까지 명명자련이 씁쓸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둘 다 잎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공통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루귀라는 이름이 이제 잎에서 나온 이름이네요. 네네네. 하지만 그 역시 노루귀의 매력은 꽃입니다. 이 노루귀 꽃의 구조를 보면요. 꽃 중심에 녹색을 띤 부분이 있는데요. 암술들이고요. 그 주위에서 하얗게 길쭉하게 나온 게 수술들입니다. 이들을 감싸고 있는 게 꽃잎인데요. 사실은 꽃잎으로 불리지 않고 꽃받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꽃받침은 잎이 변해서 된 것이기에 녹색을 주로 띠고 있는데요. 왜 꽃잎 같은 걸 보고 꽃받침이라고 하느냐면은 꽃잎을 만들고 꽃받침 조각을 만들고 하는 에너지를 꽃받침 조각 하나로 해결하면은 밤에는 꽃을 보호할 수 있고 또 꽃을 빨리 피워서 낮에는 매개 곤충을 빠르게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일부 야생화를 보면서 꽃잎이 몇 장이라고 하면 식물학적으로 틀린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보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꽃이라고 부르면서 그 감탄의 교감을 열심히 하며 그 순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산에 올라서 그 야생화를 만나서 꽃을 보는 그 기쁨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길 권해드리면서 또 다른 건 뭘 보고 오셨습니까? 네. 그 이끼입니다. 그 노루기 꽃말이 믿음, 인내라고 하는데요. 아마 추위를 뚫고 해마다 그 자리에서 올라오는 의연한 모습 때문일 텐데요. 그래 또 한 해를 열심히 살라는 그 희망의 의지를 심어주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을 담고 그곳을 떠나려는데 한 노루기 주위에 이끼가 깔려 있었고요. 그 뒤 바위에도 이끼가 자라고 있어 너무 광범위한 이끼 이야기이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 김 작가님은 이제 그걸 흘려보지 않으시고 그걸 또 유심히 관찰을 시작하신 거네요. 그건 이제 사람들이 갖다 놓은 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살펴보니까 자연스러운 자연의 모습 같았습니다. 예. 지구상에 1만 5천여 종이 있고요. 이끼는요. 우리나라에도 1천여 종이 있는데요. 예. 이 노루기보다 작기도 하지만 그 평범한 녹색의 모습으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 관심이 가는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끼는 최근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1등 식물로 연구되어 친환경 이끼벽 등을 만들어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다른 나무들도 미세먼지를 감소시키지만 이끼가 아주 월등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끼는 물속에 살던 다시마, 김, 미역 등의 조류가 육지로 올라온 최초의 육상식물인데요. 네. 지금의 식물로 진화되기 전이라 그 잎들이 가지고 있는 큐티클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큐티클에는 왁스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강한 햇빛으로부터 잎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끼는 꽃도 피지 않고 줄기 잎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고 이 뿌리는 헛뿌리로 몸을 지지하는 역할만 하는 원시 식물이라서 네. 일종의 방어벽인 큐티클층이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더 잘 흡수한다고 합니다. 야, 이끼에 주목해 본 일이 별로 없는데 네.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고마울 수 있는 식물이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2009년 그 만화 이끼를 원작으로 만든 영화 이끼 이를 분석한 동아 사이언스 기사를 보면요. 네네. 그 분석 동기가 만화에는 이끼 관련 대사가 딱 한 번 나온답니다. 그 대사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스며들듯 사는 거다. 천천히 이끼처럼 들러붙어 사는 거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이유가 궁금해 쓴 기사 일부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끼는 원래 물기가 많은 곳에 나는 푸른 때를 가리키는 말인데 차츰 바위나 나무, 작은 식물 등에 달라붙어 사는 식물 전체를 가리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학적으로도 이끼가 아닌데도 이끼라고 부르는 게 많이 있는데요. 그 머리카락처럼 자라는 물 이끼는 녹조류이고요. 습한 바위 틈새에서 자라는 괴불 이끼는 양치식물이고요. 리트머스 종이를 만드는 리트머스 이끼는 지으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끼 느낌이 난다고 해서 전부 다 이끼는 아니라는 거네요. 네. 예, 진짜 광범위한 내용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끼가 가장 위대한 점은 그 식물이 전혀 없는 곳에 맨 먼저 나타나 정착을 하게 되면은 그 뒤 다른 식물들이 터전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뿌리를 내린 과정을 보고 이끼라는 제목을 붙인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슬프게 끝나지만 식물 이끼는 지금도 지구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노루기와 이끼가 어우러진 신비한 모습을 보고 그곳을 나와서 맑은 숲 공원을 본격적으로 산책을 했는데요. 숲에서 가장 먼저 잎을 내는 귀룩나무를 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꽃바람을 내고 한쪽에서는 녹색의 바람을 내는 곳, 천천히 산책하시면서 다음 산행 목적지를 잘 정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그 시작점을 정해주셨으니까 다음도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 같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숲 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어요. 네,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이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 선임을 두고 알박기 인사라며 감사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박두선 신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의 대학 동창이라는 것이 이유인데요. 인수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곤 하지만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하는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 세금 4조 1,000억 원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조율할 새 경영진이 필요한 게 상식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5년 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권교체기 인사의 반대 입장을 밝혀놓고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청와대가 입장을 냈나요? 네, 청와대도 입장을 냈는데요. 황당하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신혜연 청와대 부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은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 들일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박두선 신임 대표는 1986년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서 이 전무와 부사장을 거치며 오랫동안 근무해왔습니다. 이 사장 임명권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지만 이 산업은행은 경영 전문가와 교수, 이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경영 정상화 관리위원회에서 이 사장 선임을 결정했다라고 밝혔고요. 이 외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바뀌지 않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와 노조도 이 박두선 신임 사장은 회사에 36년을 근무한 전문가이고 이 전임 사장들이 거쳤던 조선수잔 등 요직을 지낸 만큼 자격은 충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임기 말 청와대 인사를 두고서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오가고 있죠. 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전수조사했다면서 이에 해당하는 인원이 59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들 대부분은 민주당 및 문재인 정권 청와대 출신이라면서 전문성과 무관한 보은성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실이 지난달 29일 이 복지부의 산하기관 인사 자료를 요구했다면서 이것이 해당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홍원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스스로 국민의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솎아내려는 무언의 압력이자 정권 교체 전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노골적인 메시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김정숙 여사 옷감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가 추가로 입장을 밝혔네요. 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뿐 아니라 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나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이 특활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해 왔다라며 이 감사원의 특활비 감사도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었는데 한 건도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연평균 96억 5천만 원의 특활비를 편성해왔는데 이것은 청와대에서 특활비가 편성된 이후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됐는데 문재인 대통령 재산은 어땠습니까? 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억 9,1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그 지난해보다 1억 1,000만 원 정도 더 늘었고요. 또 재임 기간을 합산하면 이 전체 재산의 순 증가액은 5년간 3억 20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양산 사적 건축 문제로 채무가 급증해서 빚이 15억 원이나 늘었는데요. 이 대통령 경호시설의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 퇴임 대통령이 생활하는 사저의 경우 자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 중 11억 원이 4인간 채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겐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사채 시장으로 몰아넣고 지인 찬스로 부동산을 구매했다라고 또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시는 기존에 쓰던 양산시 매곡동 사저가 팔리지 않았으나 현재는 이 사저가 팔려서 이 채무는 다 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 다른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정부 고위공직자 1,978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평균 16억 2,145만 원으로 1년간 평균 1억 6,629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택 등 부동산과 주식 평가의 상승이 주된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국무위원 중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45억 6,7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요. 김부겸 국무총리의 재산은 15억 1,000만 원으로 종전 신고보다 3,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59억 200만 원으로 10억 2,2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이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한다는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소송 도중에도 해당 주식을 추가로 사고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국회의원들은 재산 액수가 큰 3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면 이 평균 재산이 23억 8,25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80%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고요. 특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해 동안 227억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지방선거 출마 선언도 이어졌죠? 네, 이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어제 경기도를 새롭게 바꾸는데 모든 것을 걸겠다라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동연 대표는 자신의 승리로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가 되고 동시에 이재명이 함께한 경기도에서 김동연이 약속을 지킴으로써 이 정치교체 실천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선 이후 정계 은퇴와 경기도지사 출마를 놓고 고민했다는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따뜻한 공동체, 이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개혁 보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꼭 피우겠다라며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대구를 천지개벽하겠다며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자, 의사만 문신을 시술할 수 있다는 법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군요. 네, 우리나라에서 문신을 경험해 본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의사만 문신을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문신을 시술하다 적발이 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간다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이 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문신은 여전히 부작용과 위험이 있다면서 의사가 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판단했고요. 다만 9명 중 4명의 재판관이 이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고 수요 역시 늘어난 만큼 이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별도의 문신사 자격제도 등 대안을 도입하는 건 법을 만드는 국회의 일이라면서 국회에 공을 넘겼는데요.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